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주식회사, 21년 판례 주식회사를 한번 해볼게요. 21년 판례에서 연결해서 주식회사 판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직에 벌써 두 번직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 뭐 크게 어떤 뭐 내용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주식을 양도할 때요. 주식을 양도할 때 경영권 양도도 함께 같이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이 양도되면 경영권도 함께 종속해서 넘어갈 건지,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된 주식 양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행된 주식과 발행되지 않은 주식 등 있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권 발행 전에 압류된 주식 양도 청구권. 일단 먼저 압류된 주식 양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데 한번 판례의 표현을 우리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쟁점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부입니다. 발행 주식 전부, 발행 전부 또는 지배 주식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 양도 의무하고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발행 주식 전부나 지배 주식 전부 양도하게 되면 경영권은 거기에 딸려서 간다. 종속해서 넘어간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권 이전에 대한 양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가 쟁점이에요. 알겠죠? 요거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 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됐어요. 이럴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지금 압류됐는데 주식 양도를 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원이 가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식 양도 청구권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결론입니다. 알겠죠? 결론 안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이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문제됐거든요. 주권이 발행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발행 전 주식인 경우에 법원이 만약에 위 청구를 인용을 해버리잖아요. 인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의사표시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법원이 만약에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주식 양도는 교부라든지 직접 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교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채무자라든지요, 양도 양수인 간에 서로의 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원이 어, 주식 양도하라고 그 소송을 받아들여 버리면, 양도할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현실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이 바로 법원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의제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넘어간 걸로 간주돼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저절로. 의사표시를 법원이 대신해 줬으니까. 그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법원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청구를 만약에 인용하려면 가압류를, 그죠?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그렇다. 그리고 이때 가압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실 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쟁점 여기 말한 그 취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쟁점에 제가 얘기해줬던 그 내용을 딱 기억하시고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판례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관련 조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우리가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사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이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율 6개월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발행된 주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채권 양도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로 양도한다는 거죠. 뭐 대항력은 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 방법은 주식이 발행돼 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요. 주권을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점유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자는 그 적법한 소진으로 우리가 추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주권에 대한 선의치도 나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관련 조문들 주식의 양도성에 관련되는 이 335조, 336조 조문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조문이다. 그죠? 같이 함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항 판결 첫 번째 볼까요? 이런 말 했네요. 아까 말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해 봅시다. 발행 주식 전부 또는 지배 주식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로부터 주식 양수에 이전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은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양도 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 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요. 요 원칙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 급부를 이행이라든지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되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다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만 주권 발행됐을 때 상관없는데 주권 발행 전에는요. 회사 성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만약에 명하는 판결을 내준다면 무슨 판결이 됩니까? 양도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주식의 양도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를 해제를 조건하지 않는 한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 다시 허용하지 않고요.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설령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게 판례 입장. 어떤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341조의 상법에 의미와 자기주식 취득 허용 범위 요건이다.
자, 요거 이제 변호사의 23년도 나왔었고요. 법무사, 예,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341조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이 조문이거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더 엄격하게 자기 주식을 아예 취득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익 배당이 있다면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는 이익 배당으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은 우리 허용해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해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익 배당이 있으면 이익 배당이 있으면 이익 배당으로 341조에 의해서 취득하면 돼요. 요건에 맞추면 엄격하지만 두 번째는 특정한 목적 있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세 번째로 이런 게 문제됐던 거죠. 약정으로 약정으로 회사가 언제 네가 청구하면 주주야 너가 청구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해 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허용할 건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는 판례가 안 된다.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요건이 맞거나 여기에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가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서 판례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기 주식 취득 우리가 일부 허용해줬다 해서 엄격하게 자본 충실 반환 그런 행위를 하면 환급 받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볼까요? A는요, 퇴직하는 B, 상무 등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재직했던 사람하고 임원 퇴직 합의를 하면서 회사가 B에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B, 너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식, A 주식을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거나 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게 라는 특혜를 준 거예요. 합의서, 계약에다가.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A는 B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건 약정에 의해서 매수하고 자기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한 거잖아요. 이후 A는 상기 주식 매매 계약은 A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341조의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래서 B는 A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의 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라. 라고 A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거 무효 주장 가능할까요? 이 자기 주식 취득 규정 331조 금지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죠. 위반했을 때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은 가보시겠습니다. 주요 쟁점이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그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341조의 이 사회에 가보면 특정 목적에 의한 우리가 자기 주식 허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 사회는 주식과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 있죠. 이걸 행사한 경우가 적용되는지가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사호에 약정으로 자기 주식, 약정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그죠? 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여기 사호에 해당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판례는 안 된다. 그러면서 판례가 얘기해 줍니다. 이럴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341조의 이익배당으로 취득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된다면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341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 주식 취득 약정은 뭐다? 무효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쟁점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확인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주식 취득 관련된 종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두시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이 조문과 함께 판례가 혼합돼서 예, 객관식 또는 선택형으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취득가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에서 이런 것을 뺀다는 거죠. 이런 거 빼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익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이익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고민할 건 없고 이익배당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할 수 있고 뺀금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 각호 나왔던 거는 나름이 있죠. 어, 엄격하게 이익 배당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놨어요. 방법. 알겠죠? 방법을 얘기해놨다. 요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요 부분은 여러분은 그냥 이익이 났을 때 이익 배당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익 배당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보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할 때 거래소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만. 그래서 이익 배당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을 때만 자기 주식 취득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미리 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재무 서류를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서 주총회 결의로 가름할 수 있다. 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341조 1항에 의해서 이익 배당으로 자기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건은 뭐냐면 회사의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도저히 이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차리를 표시한 순자산액이 462조 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이란 말은 이익배당의 합계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다시 말하면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럴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41조의 특정 목적 자기 주식 취득에 가보면 우리 법에 인정되는 합병, 영업 전부 양수할 때 자기 주식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취득해야 되겠죠? 권리를 행사할 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단주 처리에서 필요한 경우 맞죠? 근데 여기서는 사호가 문제됐습니다.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이거죠. 그죠?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주주가 반대 주주의 주주가 매수 청구 행사하는 것 있죠. 여기 1호, 2호, 3호는 합병이라든지 양수할 때 자기 주식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4호는 이런 합병 등의 행위를 할 때 주주가 거기에 반대할 때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권리죠. 그럼 여기에 해당될 거냐 문제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는 법에 규정된 주식 매수 청구만 포함되는 것이지 약정으로 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여기는 법에 규정된 법에 규정된 반대 주주가 할 수 있는 법 규정에 있는 주식 청구만 가능한 거다. 약정으로 매수 청구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가 판례 결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360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할 때 요게 이제 밑에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대 주주 주식 매수권인데 나열해 봤어요. 360조의 5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할 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영업 양도 양수할 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합병에 반대할 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만 거기에 포함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판결 요지 가볼게요. 1번 1홍 있죠. 첫 번째 우리 개정상법은 종묘 자기주식 엄격히 불허했다 하죠. 근데 341조에서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 취득하게 허용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1조에 의해서는
각 호에 규정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죠. 해당했다. 그 개정상법 360조 5 1항, 374 2장 등등 있죠.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이거 있죠. 요거는 341조 이 사호에 따라서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맞아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면 가능하냐? 안 된다. 왜? 상법 341조 이 사호에 그 주식 매수 청구에는 약정으로 한 매수 청구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약정한 건 매수 약정하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느냐? 포함 안 돼요. 그렇다면 약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요건에 341조의 요건을 해당하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익배당으로 가능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약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판례 결론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한마디 경고를 내립니다. 개정상법이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상법 341조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가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 판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판례가 계속해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닌 그러면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냐? 우리 아까 봤잖아요.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닌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겠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새로운 판례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A가 삼양화학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인데 임시총회 이사회계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 통지를 하고 A는 주주 B로부터 자기 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했고 근데 이 대금을 뭘로 줬냐면 이익배당으로 준 것이 아니고 대금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차입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게 문제된 거야. 그래서 뭐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서초 세무서장이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했다는 등의 이유로 341조 1항 2호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B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 대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돼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고지했어요. 그래서 원심은 C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고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은 무효라고 본 것이 원심은 무효라고 본 것을 적법하게 봤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죠? C의 판정은 적법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의 취득의 한도인 배당 가능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차입금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배당 가능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요 쟁점은 341조랑 단서의 의미 이게 뭐냐 배당 가능 이익금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이 이 단서에 이익배당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반하는 것이냐 라고 문제했는데 반하지 않는다가 판례 결론이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관련 조문 단서를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기 명의 계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취득가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에 대차 대조 표순자선에서 일정 부분 그죠? 그 뺀 금액 이게 뭐라 그랬죠? 초과하지 못한다. 뭐예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성격이 뭐냐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배당 가능 이익 그러면
회사에 현금으로 배당 가능이 딱 남아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판례가 정확하게 본 거죠. 이 배당 가능 이익은 그 범위 내에서 서류상 있을 수도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배당 가능 이익이 만약에 10억이었다. 이 10억이 현재 회사에 금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10억이 책정됐다면 지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차입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배당금 범위 내에서 차입금을 넘으로써 뭐 한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말이 맞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입니다. 배당 가능이란 뭐냐?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순자산이 취득가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자기주식 취득하게 되면요. 배당 가능이익도 사실 그만큼 줄어들어요. 만약에 배당 가능 금액이 10억이 있었는데 5억만큼 자기주식 취득하면 배당 가능 금액은 얼마로 줄어들어요? 5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해서 자기주식 취득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전체 회계 계산상. 그죠? 그래서 341조의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해서 판례가 중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관 가보겠습니다. 기관. 주총에 결의한 해임 대상 이사에 퇴임 이사 포함되느냐? 이건 단순한 겁니다. 자, 우리 이사는 언제든지 주총의 결의를 해임할 수 있죠. 그죠?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 이사, 뭐 결혼이죠. 결혼일 때 1항 가보시면 386조 가보시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임기 만료 사임으로 인한 퇴임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퇴임 이사를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의제 조항이란 말이죠. 그죠? 의제 조항인데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별도로 퇴임 절차를 거쳐야겠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사가 주총회로 결의를 해임해야 되는 대상에 퇴임 이사를 포함될 거냐 문제죠. 결론은 뭐예요? 포함시킬 필요 없죠. 얘는 이미 어, 퇴임 이사는 이미 그만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법원에서 해임할 대상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잘 보시면 돼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고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되거나 선임되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거나 하면은 별도의 주총의 해임 결의 없이 그냥 퇴임 이사는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상법 385조 1항의 해임 대상으로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퇴임 이사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했을 때 이 법적 성격이 뭐냐? 이미 여러 번 나와버렸죠? 나와버렸는데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는 게 전원합의제 판례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설립의 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요거 대세적 효력을 근거로 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지만 읽어주면요. 주청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는 소송 경우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면 모든 다른 공동소송이 다 소송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법상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또
당사자 간의 의사의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해 본다면 뭐다? 민소법상 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한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사의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를 믿은 제3자의 보호 조건. 이거는 뭐 변호사는 계속 22, 23, 24 매년 나왔고요. 법원도 22, 23 나왔죠. 법무사가 출제가 잘 안 됐군요. 그럼 법무사도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뭐 저는 보도록 하고요. 사안은 보도록 하고 일단 주요 쟁점하고만 내용만 좀 살펴보면 중요한 판례지만 주식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 대표권을 제한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거래행위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209조 2항 요거는 한 명의 회사에 는 대표권의 제한 문제거든요.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가 요구됐던 거죠. 과거에는요. 무과실까지 필요했습니다. 이 선의에 무과실이 있어야만 선의가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번 판례를 바꾼 거죠. 그게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법리는 정관이나 이사의 규정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부분이 우리 법에도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법리가 주식회사 대표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393조 1항에 가보면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등 행위 있죠. 일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는 뭐죠? 법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제3자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판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견해는 이거예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나 이사의 규정이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판례는 뭐라 했습니까? 뭐 글을 일응에 글을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런 것들은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사 정관이나 그죠?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대표권을 제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 결론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복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조문 보시면 209조 2항은 이건 한 명의 회사의 규정인데 우리 주식회사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권했다. 이게 주식회사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회사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거고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 선의가 문제가 됐던 거죠. 과거에는요. 여기에 선의에 뭐가 포함되지 않았냐면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둬야 되니까 이 선의에는 뭐가 경과실 있죠. 경과실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실 한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과실을 뭘로 바꿨다? 중과실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 경과실은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의 중과실만 그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됐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393조 가보면 우리 법에 의해서 중요한 자산 처분량도 대규모 재산 차입 등 있죠. 반드시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할 때 이사의 결의를 거치하도록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정관이나 이사의 제한하고 내부적 제한으로 볼 거냐? 우리 판례는 내부적 제한으로 봤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뭐 판례 요지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요지 자체가 많기 때문에요. 전압 판례로서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대표이사는 회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 판례에서 말해줬고요. 대표이사 행위는 곧 회사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신뢰는 보호된다. 맞고요. 그러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내부적 제한에도 선의의 제3자는 209조 2항에 따라서 보호됩니까? 보호돼 있다. 맞다. 그럼 이때 이 선의에 경과실이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문제된다. 했더니 판례가 선의 이후에 무과실까지 필요를 하느냐. 하지만 우리 판례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일 때 그 거래행위는 무효가 된다. 라고 하면서 무과실, 다시 말해 경과실에서 중대한 과실로 판례가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의 제3자는 경과실이 포함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경과실에 대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과실은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중과실 있는지도 이건 뭐 다 아는 거게 됐고요. 제3자가 대표에서 거래하면서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까지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393조 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것도 내부적 제한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판례가 이런 말 해줘요. 맞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적용을 피할 수는 원칙 없다. 알겠죠? 법의 무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 393조 1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 다시 말해서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로 낸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요 조문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판례가 표현한 거예요.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처럼 있죠? 한 경우에도 거래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제한과 우리는 똑같이 보겠다가 판례 결론이요. 알겠죠? 내부적 제한과 비슷한 것 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결론은 내부적 제한으로 보겠다가 판례 결론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할 수 있는지. 우리 대표이사는 자기의 업무 행위가 있거든요. 업무 행위가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대표이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례가 결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판례 결론만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하는 건 중요하다. 우리 판례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자, 주요 쟁점은 회사를 대표해서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지 거쳐야 된다. 파산 신청은 중요하다. 거쳐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또 옵니다. 이건 뭐냐면 383조 1항 단서에 가보면요. 소규모 주식회사 있잖아요.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느냐 마냐 문제 되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사회 결의 없이 그러면 파산 신청할 수 있느냐? 판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판례가 가능하다. 소규모 회사는 가능하다. 알겠죠?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 조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383조 1항 가보세요. 이사는 3명 이상이 된다. 맞습니다. 다만 자본 총액이 15억 미만의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의 결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파산. 나와 있다. 판결 요지 봅니다.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에 결의한다. 이때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위임하지 않는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그러면 이제 그 거쳐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중요한 게 해당되느냐? 해당된다. 파산 신청도 그러냐? 그렇다. 라고 여러분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파산 신청할 때도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뭐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 신청권이 인정된다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하냐?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그때는 대표이사가 그냥 해. 네가 혼자. 끝.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이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가 쫙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감시의무입니다. 감시의무. 판례가 감시의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입니다. 대표이사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감시 의무의 요건이다. 요거는 이제 뭐 변호사도 법무사 안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나올 겁니다. 쟁점은 대표이사는요, 원칙적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 할 때는 반드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고의로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지고요. 그런데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대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요. 이사들이 거의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들이 각 전문 분야에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뭐 감시 의무가 면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대표이사 감시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는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그죠? 이 내부 통제 시스템 있죠. 예를 들면 회계 감독 시스템이라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기준을 정한다든지 등등 있죠.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감독 의무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것도 감시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 대표이사의 이 감시 감독 의무 이 부분을 우리 판례가 확대하고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사는 고의과실로 법령정을 위반하면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는 거고요. 자, 판결유지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의무 있고요. 2번 가보시면 특히 대표이사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모든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독해야 된다. 됐죠? 세 번째 가보시면 그러면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한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각각 이사들이 자기의 전문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전문 분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독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사무 분야에 따라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 하더라도 감시해라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정보 보고 시스템이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도 의무 위반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은 반드시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회계 관리 시스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운영해야 할 해야 되는 재반 법규 등 전부 다 포함된다. 판례가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지체 책임이다. 지체 책임이다. 그죠? 어, 이사의 임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뭐예요? 일단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랬죠? 이건 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연대배상 책임진다. 이 연대에서 배상 책임지는 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나온 판례는요, 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한 어떤 그 범위, 이런 걸 말하는데, 요 한 줄 그냥 알아두세요. 경영 판단을 했다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서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 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내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판단했으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4번, 5번, 6번이 판례유지에서 중요한 지문입니다. 금융기관 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회사를 손해에 끼쳤다? 이거는 경영 판단의 원칙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경영 판단의 원칙, 만약 채무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자가 이행청을 받은 때로부터 지책임지는데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채무는 보통 일반적으로 민법상요 이행기기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해요. 그렇다면 우리 상법 3구조 1항에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이거는 우리 위임 관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거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예, 판례니까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403조 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했죠. 주주대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주주대표 소송의 서면에 기재되어야 되는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여기에서 403조 2항에서 서면에 기재된 이유, 책임충의 대상, 이사, 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죠?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 종합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30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분 넘었으니까 여기부터 뒤쪽에는 조금 쉬었다가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